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지하철 엘리베이터의 문 앞에 선 외국인 여성이 엘리베이터의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이어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으나 어째서인지 입 주변과 얼굴이 검게 튀어나온 이 여성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는 한국인들의 시선을 피하고만 있는데요. 여성은 죄인이 된 듯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성은 자신의 혀를 부여잡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마는데요. 과연 특이한 외모를 가진 이 여성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울산에서 살고 있는 이탈리아가 고향인 여자 제니트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는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 이탈리아에서의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 인생이 늘 화제거리의 중심인데요. 특히 이탈리아에 있을 때부터 다소 특이한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내온 저는 지금은 그러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제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의 삶을 직접 공유하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기 위해 매일매일 SNS를 이용하며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광역시에서의 삶을 정착하고 또 고집하게 된 이유에는 그저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저에게 더 큰 목적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존재하는 한국인들 때문입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도 제가 태어난 고향인 로마의 홍보대사를 담당하던 로마 지자체 직원이었는데요. 로마에는 무수한 유명 인사와 정치인들이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과의 경쟁을 뚫고 제가 홍보대사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한국어를 비롯하여 4개 국어 이상을 할 줄 알았던 것은 물론 제가 가지고 있던 SNS 계정들과 로마 상인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시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로마의 홍보대사 10명 중 1명에 기적적으로 선택될 수 있었죠. 로마에는 수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를 찾아주는 외국인들에게 로마에 대해 알리고 홍보하는 마케팅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로마는 매년 수십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국가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탈리아의 대학교를 입학함과 동시에 대부분의 시간을 로마의 길거리에서 보낼 정도로 매우 바쁘고도 촉박한 삶을 살아왔죠. 로마에서 매우 크게 퓨전 한식집을 운영하시던 저희 부모님께서도 로마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저희 모습을 보시면서 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특히 저는 아시아인들과의 홍보를 주로 담당하던 역할이었기에 그 중에서도 특히 로마를 찾아주시는 한국인 분들과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할 기회가 너무나 많았는데요. 로마 길거리 한쪽에서 퓨전 한식집을 운영하시던 부모님께서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동업자인 한국인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을 집으로 초대했던 적이 많았고 저는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한국 어르신분들에게 한국어는 물론 한국의 생활 방식이나 한국인들 사이에 지켜야 할 에티켓 같은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어린 나이일 때부터 한국의 문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저는 SNS 계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로마에 관심이 있는 한국인 분들과 소통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 때때로는 로마 지자체와 협업해 수백 명 이상의 한국인 분들에게 무료로 로마 여행 경비를 제공하고 로마를 찾아와 달라는 마케팅 홍보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시작한 저희 로마 홍보대사 직업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에 저는 이미 수만 명 이상의 한국인 분들은 물론
중국인과 같은 다양한 아시아인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중국인 분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년 진행하는 무료 경기 로마 체험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중국인 분들께서는 자신이 왜 당첨이 되지 않은 것인지 100자 이내로 메시지를 전송하라는 진상짓을 하시거나 지금 당장 제가 있는 로마로 직접 찾아갈 테니 무료 여행 이벤트에 자신을 당첨시켜 달라는 등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조건들을 저에게 내걸며 저를 압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인 분들은 전혀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진짜 무료로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지 항상 꼼꼼히 조건을 체크하시고 본인들이 여행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온전히 로마를 즐기시는 것에 감사함을 표하시면서 무료 여행 이벤트에 당첨되었을 때에는 저에게 늘 소박한 선물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몇몇 분의 한국인 분들과 실제로 친해질 수 있었고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사는 나라에서의 삶을 직접 공유하며 친구가 될 수 있었죠. 특히 한국에서 휠체어를 타며 생활하고 있다는 현기 씨는 저에게는 늘 강한 삶의 의지와 동기부여를 각인시켜주는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종종 힘든 일이 있거나 우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귀신같이 먼저 연락이 오시던 현기 씨는 자신은 휠체어를 타는 삶을 살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에 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언을 해주시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현규 씨의 모습은 어떤 호감도 생길 정도로 다정한 한국인 친구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혀에 조금씩 이상한 덩어리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제 삶은 송두리째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발생하는 혓바늘과 관련된 증상이라고 생각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혓바늘이 진정되기는커녕 크기가 더 커지고 색깔도 더 진한 색으로 변해가면서 마치 하나의 종양처럼 발전하게 되었죠. 크기가 커질수록 저희 혀에 전달되는 고통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때쯤 저는 혀에 난 덩어리 같은 것의 심각성을 느끼고 로마에 있는 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설암, 즉 혀에 발생하는 암이라는 진단과 함께 수천 개의 모세혈관이 모이는 혀에 발생하는 암답게 아무래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이어가시던 로마의 의사분께서는 혀는 절제 수술도 불가능한 부위라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그저 간단한 치료제들로 몸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의사분의 진단을 받고 병원의 거울을 본 순간 엄청나게 크기가 커진 저희 설암은 혀를 넘어볼까지 번져나가 제 얼굴은 도저히 정상적인 얼굴이라고는 볼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해 있었죠. 병원에서도 갑자기 발생하는 설암의 특성상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기 힘들다는 말과 함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힘들면 의료용 빨대는 제공해 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치료 방법이나 안정 방법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치료를 종료하시더군요. 저의 얼굴반 이상을 뒤덮고 있던 남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저는 그때부터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의 은둔 생활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돈을 버는 생계 수단이었던 로마. 홍보대사는 SNS로도 충분히 저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가능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나마 다행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로마 지자체는 제가 홍보대사의 역할에서 제외되었다면서 운영 중이던 SNS 계정을 후임자에게 넘기고 더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지 말아달라는 통보문이 내려오더군요. 알고 봤더니 저의 혀에 생긴 흉측한 암에 대한 소문이 저의 몇몇 이탈리아 친구들을 통해 퍼져나갔고 제가 홍보대사인 것을 시기 질투하던 친구들이 직접 로마 지자체에 보고해 제가 로마의 이미지를 암세포로 더럽히고 있다고 신고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시작한 홍보대사 일이었지만 고작 원인도 모르는 혀의 암 때문에 사람들을 잃고 배신까지 맞아야 된다는 저의 현실은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죠.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의 얼굴을 뒤덮고 있는 혀의 암들을 보시더니
저를 걱정하기는커녕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한숨을 쉬셨고 저는 그때 더는 부모님을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가슴 아픈 결정마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SNS 계정으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던 한국인 친구 형규 씨가 연락이 오더군요. 형규 씨는 어느 날 로마 홍보대사 계정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저희 혀에 생긴 암덩어리들을 숨기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휠체어를 타고 있는 형규 씨만은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형기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저의 얼굴을 뒤덮고 있는 혀의 암덩어리 사진들까지 보여주었죠. 하지만 사진을 받은 씨는 약 5분 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역시 씨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던 순간 씨는 저에게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하고 있는 자신의 영상을 보내주면서 외면에 생기는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짧은 메시지를 함께 전송해 주었고 그 뒤에는 너무 힘들면 잠시 자신이 있는 한국으로 놀러오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어차피 치료하지도 못할 혀의 암덩어리들이라면 형규 씨의 말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생기더군요. 그리고 약 한 개월 뒤 저는 30일 이상의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출발하기 전 형규 씨와 한국에서의 일정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마스크로도 가려지지 않는 혀와 볼의 암덩어리들을 타인이 정면으로 본다는 생각에 비행기를 탈 때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에 도착하고 난 뒤 형규 씨와의 약속 장소인 강남역으로 가기 위해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하고 길을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한국을 많이 탐구하기도 하고 보아왔었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은 실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던 것보다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였죠. 저의 혀에 생긴 암만 아니었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나라를 천천히 즐길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타기 위해 휴대폰 지도를 이용해서 한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하철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놀랐지만 이내 큰 고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마스크 위로 튀어나온 저의 혀와 볼의 암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남역으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이 지하철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식은땀을 흘리며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이미 수많은 한국인 아저씨와 아주머니 그리고 학생들이 있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있던 수많은 한국인들은 저를 쳐다보기는커녕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와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기 바쁘더군요. 그 누구도 저희 외모를 신경 쓰지 않았고 로마에서의 이탈리아인들처럼 저를 피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 뒤에서는 한 할아버지께서 엘리베이터 지금 타면 돼요 라면서 제가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 주시더군요. 로마에서는 느낄 수 없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따뜻함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순간 그 안에서 휠체어를 탄 채 저를 기다리고 있던 형기 씨를 마주할 수 있었죠. 휠체어에 타고 있어 저의 시야에 보이지 않던 형규 씨는 혹시나 제가 길을 잃을까 봐 마중을 나온 것이라면서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저희 혀에 생긴 암에 대해 손가락질하지 않을 거라며 마음을 풀고 안심하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형규 씨는 저에게 방금 저의 시야에 휠체어를 탄 자신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저를 먼저 알아봐주고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서만큼은 그러한 일로 차별을 받지는 않을 거라며 그러한 사실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인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면서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리고 형규 씨는 저에게 명함을 하나 건네주었고 그곳에는 피부과 전문의 담당이라는 형규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형규 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피부과 의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현규 씨는 저를 보면서 정밀 검사를 해주고 싶어서 저에게 용기를 주고 한국에 오게 만든 것이었다면서 저희 혀에 생긴 암을 치료해주겠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현규 씨와 함께 다양한 의사분들과 정밀 검사를 받은 저는 혀에 생긴 암에 대한 치료법으로 로마에 있던 의사분의 진단과는 달리 너무 튀어나온 부위는 충분한 성형 시술을 통해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고 곧바로 긴급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죠. 다른 의사분들과 함께 직접 수술에 참여한 현기 씨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죠. 역시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대단했던 것일까요? 수술에서 깨어나 저희 얼굴을 처음 거울로 본 순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에 반을 덮는 것도 모자라 튀어나와 있던 혀와 볼의 암세포들은 대부분이 제거되어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색깔도 많이 옅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현규 씨는 저에게 수술이 상당히 잘 진행되었다면서 앞으로 몇 번의 수술을 더 거듭하면 아마 정상적인 피부 색깔로 충분히 돌아올 것이라면서 저에게 수술비는 선물이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약 1년 뒤 저는 한국의 울산이라는 도시에서 현규 씨와 함께 완전히 정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도 나이도 그리고 서로가 가진 장애의 상황도 비슷했던 저와 현규 씨는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저의 부모님께서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현규 씨만 제 옆에 있다면 저는 온전히 저로 존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현규 씨가 보내준 하나의 영상이 저에게 용기를 심어주어 한국으로 올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는 에콰도르 출신의 뚜레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때 중국에서 살아야 했던 4년이라는 시간을 떠올려 보면 어떻게 제가 그곳에 4년이나 있을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대견하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제가 어떻게 중국을 떠날 수 있었고 중국을 떠나면서 목격하게 된 중국인들의 이중성과 그리고 중국인들이 그렇게나 안 좋게 말하던 한국이라는 곳의 실체는 어땠는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비록 제가 중국에서 대학을 다녀야 했지만 이것은 사실 운이 좋은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이미 오래전부터 높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었고 에콰도르에서 의미 없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빠르게 자신이 먹고 살 것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모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던 것이죠. 에콰도르에서 이것저것 사업을 하다가 결국 사업이 커져서 중국의 공장까지 짓게 된 이모는 마침 중국에 체류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중학생 때부터 중국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이모가 항상 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에콰도르처럼 작은 나라에서 돈 벌어먹기 어려우니 반드시 국제적인 감각과 시각을 키워야 한다며 다른 나라 언어도 많이 공부하고 다른 나라에서 돈벌이를 할 생각도 꼭 하라면서 말이죠. 저도 그런 말들에 동의하는 편이었는데요. 다만 그 대상이 중국일 줄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한국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하지만 이모는 지금 사업이 잘 될 때이고 중국으로만 오면 대학교까지 다 보내줄 수 있다며 이모가 이렇게 여력이 되니까 기회를 주는 것이니 무조건 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소에도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야 한다는 말에 크게 동의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제가 뭐 다른 나라로 유학 갈 형편도 아니었고 이모가 주는 기회를 잡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에콰도르에서 어중간한 대학을 졸업하고 어중간하게 실업자가 되느니 차라리 중국에서 대학을 나오면 경쟁력이라도 생기게 되고 혹시라도 또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해서 에콰도르의 평범한 직장인이 1년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중국에서는 한 달 만에 벌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사업이 매우 잘 되었을 때 이야기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중국이 미래에 매우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저는 기회 자체가 매우 적은 에콰도르 땅을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그때부터 중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준비를 해서 중국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생활비나 학비까지 대주시며 저는 나름대로 좋은 기회를 잡은 셈이었죠. 게다가 언어적인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좋았는지 중국어 습득을 하는데도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서 무난하게 중국의 대학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입학 조건이 그다지 까다롭지도 않았다는 것도 있었겠죠. 그렇게 중국에서 생활이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중국인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요. 하지만 막상 중국에 체류하며 중국에서 교육을 받게 된 저는 중국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봐야만 했습니다. 중국이 예전에 비해서 많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고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가진 나라인데 아직도 중국은 너무나도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아파트에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이 노후화되고 벽이 일부가 무너져 내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충격적인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집안의 재력이 얼마냐에 따라 끼리끼리 어울려서 다니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비슷한 수준을 가진 집안의 자녀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해도 잘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너무나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이런 것들에 의한 차별 같은 게 존재한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들어올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아예 공부를 잘하는 대학이었다면 중국의 상류층 자녀들만 그 대학을 다녔겠지만 제가 다니는 곳은 정말 어중간한 대학이라서 그런지 학생들 간의 빈부격차가 눈에 보일 정도였고 때문에 중국의 빈부격차가 보여주는 계층이 나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중국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입장이라서 친중국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국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똑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 수준이 통하고 잠시 스트레스를 풀어놓을 때에도 부잣집 자녀들은 돈을 써가면서 놀지만 그렇지 않은 집안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냥 이런 것들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구경할 수 있는 경험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거슬리게 하는 문제는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저와 친해진 모든 중국인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것은 저를 매우 불편하게 했는데요. 좋은 일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잘한 일이 있으면 그들은 대부분 중국이니까 좋았던 거야. 중국인이 원래 배포가 커 중국인들은 남에게 관대해 같은 듣기 싫은 미사여구가 꼭 따라온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지 싶었던 그 말들이 여기 계속 살면서 서서히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중국의 위대함에 공감하지 않고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이면 다음번에는 더 집요하게 중국의 위대함에 동의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했다고 느꼈어요. 중국인들은 정말 관대하지, 중국인들은 정말 친절하지? 그런 노골적인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아봤습니다. 저에게 친절한 중국인도 있었고 저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런 좋은 점을 스스로 갈아먹는 듯한 언행은 정말로 꼴불견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인들에게 친절함을 보이고 관대함을 보여줄 때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에콰도르 사람들은 친절하지? 에콰도르 사람들은 역시나 관대하지? 동의해. 라고 물어봤다면 그 중국인들도 아마 짜증났을걸요. 외국인이 많이 없는 대학교에 다니다 보니 또 외국인들이 잘 없는 지역에 살다 보니 외모가 다른 저에게 중국의 위대한 역사를 알려주고 싶어 한다던가 중국이 위대하다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들이 진절머리가 나는 단계에 이르렀죠. 정말 솔직히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쳤다면 그러려니 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는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중국이 맡아서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다른 나라들을 깔보는 듯한 조치라는 관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한국에 가게 되었으니 한국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을 말씀드려보자면 한국인들은 허세가 심해서 서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한다는 소리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꾸미기 좋아하고 명품을 몸에 두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명품 가방이나 옷들은 필수라서 그런 게 없으면 어디 가서 친해질 수 없다는 내용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중국보다 수십 배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에서 명품 소비 액수가 엄청난 걸 보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 같은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중국보다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실제 삶은 그만큼 좋지 못하다며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직장인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중국에는 부자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더 기회가 많은 땅이라는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도 일방적으로 중국을 비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중국 국민의 대다수는 가난하더라도 중국의 시장 규모가 큰 것도 사실이고 저희 이모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공장을 세워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맞으니까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잘못된 사실들을 믿고 있었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작은 특성과 약간의 단점들을 상당히 과장해서 믿고 있는다는 측면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을 깔보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할 때마다 정말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싶을 때가 꽤나 있었습니다. 사실 에콰도르도 작은 나라이고 세계 경제에 별 도움이 못 되는 나라인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에콰도르 욕을 했을 것도 분명했을 테고요. 모르긴 몰라도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아니겠냐며 아마 중국인들 사이에서 실컷 두들겨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저는 중국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배울까 고민도 해봤고 에콰도르로 돌아갈까 고민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저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가 없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이모의 중국 공장이 완전히 폐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모는 중국에서의 사업을 접고 공장을 베트남으로 완전히 이전시킬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매우 추진력 있게 실행했어요. 사실 요즘에는 중국에 공장이 있는 게 어떤 산업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중국 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해져서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많은 사업가들이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고 이모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죠. 사실 저는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중국에 더 있을 매력을 특별히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대로 졸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모의 공장으로 취직해서 사무실 직원으로 일해야 하는 제 미래가 보이기도 했었고 그게 솔직히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모는 중국에서 사업 철수를 결정했고 이모는 저에게 베트남으로는 따라오지 말라며 중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지 에콰도르로 돌아가던지 알아서 진로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셨고 중국어를 배워놨으니 에콰도르에 돌아간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기회가 더 많을 거라는 조언도 해주었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에콰도르는 작은 나라이고 에콰도르로 돌아가봤자 제가 배운 중국어를 써먹어봐야 얼마나 잘 쓰겠냐 싶었거든요. 큰 무대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마침 이모는 또 한 가지 구미가 당기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전 세계에 거래 안 해본 나라가 손에 꼽고 당연히 다른 좋은 나라들에도 사업상 인맥이 충분히 있으니 원한다면 제3의 다른 나라의 취업도 가능한 도와주겠다는 말씀 말이죠. 그렇다고 취업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고 소개 정도만 해줄 수 있다며 말이죠. 마침 한국 시장에도 제품을 보내고 있던 이모에게 한국으로 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이모는 흔쾌히 알아봐 주겠다고 했지만 한국어는 필수였죠.
그렇게 저는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모든 일과를 다 제쳐두고 하루 종일 한국어 공부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어가 어렵기는 했지만 언어를 습득하는 머리가 저에게는 있었나 봐요. 생각보다 금방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소개받은 일자리는 그 한국 회사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업무를 하는 것이라서 고도의 한국어 실력을 요구받지는 않기도 했고요. 지금 제가 갈 수 있는 딱 알맞은 일자리였거든요. 중국 속담에 큰 물에 사는 물고기가 더 커지는 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이 저에게는 큰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취업하는 게 확정이 난 것도 아니고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일 뿐이었지만 학교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으로 간다는 저에게 한국에 대한 이상한 소리를 할까 봐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중국인 학생들은 저에게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멋지고 잘생겼다는데 한국 남자들이랑 친해지고 인맥도 넓어지면 한국 남자를 소개 좀 시켜달라는 등 한국어 공부는 잘하고 있냐며 나도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어를 좀 할 줄 안다는 등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한국으로 취직하고 싶다며 나중에 꼭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는 말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를 부러워하며 질투하고 있는 마음이 있던 것이었어요. 그냥 한국을 내려치던 말들이 어쩌면 악의 없이 이들의 그냥 문화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요즘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은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한국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들이 사실이니까요. 당연히 아직도 한국을 어디 후진국 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아마 한국행 기회를 잡지 않을까요?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이 중국보다 뒤처질 것은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중국 사람들 중 상당수는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는 진짜 속마음을 확인한 채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정당하게 면접을 보고 실력으로 입사를 한 것입니다. 드디어 선진국에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일단 작은 방 한 칸짜리 월세를 계약해서 입주도 했고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깨끗한 집은 아니었지만 겉 외관과 다르게 내부는 상당히 깔끔했으며 중국의 지저분하고 끈적이는 느낌의 원룸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이것만으로도 벌써 쾌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중국의 길거리에서 마주쳐야 했던 거지들의 모습을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그 수가 너무 적어서 길에서 만나기 힘든 것이죠. 그냥 도시미관 자체가 중국과 많이 다르게 쾌적했습니다. 도로에 지저분한 전봇대들도 없었으며 얽히고 설킨 꼴배기 싫었던 전선 뭉치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지 않으니 언제든지 고개를 들면 전선에 방해 없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겠네요. 한국에서는 전선들을 대부분 지하에 매설했다고 하니 이런 것부터 중국과 다른데 어째서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우습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말하던 중국인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면 기분이 썩 좋지 않았고요. 하루빨리 그런 것들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야겠죠. 그리고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자격지심이 없었어요. 이유 없이 중국을 욕하지도 않았어요. 어디에서나 한국인들은 친절했고 호의를 베풀어도 생색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했고 늘 서로를 존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풍겨나는 분위기나 여유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저는 너무나 편안한 감정이 들었고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에서는 대부분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세심한 것까지 신경 써서 일을 하면 되어서 크게 어렵지도 않았는데요. 중국에서 제가 방학 때 사회 경험한답시고 중국의 회사에 나가서 실습을 해본 적도 있는데요. 당연히 무급이었고 그냥 중국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했던 일이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정해진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고 뭔가 깔끔하게 일을 하지도 않았고요. 인구 파워가 한국보다 아주 강력한 중국이라는 나라가 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지 그때 학생 때의 경험과 지금 한국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경험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되기도 했고요. 저는 제가 본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한국의 좋은 점들을 촬영해서 중국어로 말하며 틱톡에 영상을 올리고는 합니다. 아직도 정말로 중국이 한국보다 더 나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틱톡에 영상을 올리면서 생각보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이 더 좋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중국이 최고라는 생각을 이제는 지우자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그런 댓글들이 가장 공감수가 많기도 하고요. 뭐 매일같이 좋은 댓글들만 달리는 것은 아니에요. 늘 악플에 시달리고 저를 협박하는 메시지가 오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코웃음 치며 웃어 넘길 뿐이에요. 그들도 언젠가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다 보면 깨닫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모가 소개해준 그 회사에서도 만족하지만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일하는 자리가 조금 독특한데요. 원래는 중국인이 일해야 할 포지션에 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한국의 직장으로 이직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이미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많은 문화를 익혔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더 큰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미 한국과 사랑에 빠져버린 저는 언젠가는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계획 또한 가지고 있어요. 가끔씩 한국의 밤 공기를 마시며 생각에 잠기고는 하는데요. 에콰도르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까지 오게 된 지금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저는 더 노력할 것이고요. 제가 한국 정착을 잘 알 수 있도록 작게나마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주의 한 가정집. 엄마 진짜라니까. 한국에서 만난 새로운 엄마가 엄마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니까. 암에 걸린 엄마 앞에서 한국의 엄마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호주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온 교환학생 소피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정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깨닫거나 잊지 못할 추억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호주에 있었다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얻은 탓에 애를 쓰면서까지 한국에 오려고 한 것이고요. 추억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간 것은 8살 때였어요. 호주에서 교수로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로 이직을 하시면서 가족들 역시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가게 된 것이었죠. 어린 마음에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던 저와는 다르게 어머니께서는 한국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셨네요. 평생 시드니에서 사시던 어머니께서는 여러모로 한국에 가는 것이 못마땅하셨던 것이었어요. 사실 시드니는 호주 내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한국이 별 볼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던 모든 것이 참 좋더라고요. 아무리 시드니가 살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치안 문제 때문에 일면식이 없는 아이들과 뛰어놀지는 못했거든요. 그랬기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또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 어른들께서도 참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늦으실 때면 옆집에 살던 친구 권유로 다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요. 가족이 아님에도 허물없이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공유하며 음식을 주고받는 것이 참 인상 깊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한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런 저의 소박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원래 심장 질환이 있으셨던 아버지였지만 이렇게 빨리 가족들의 곁을 떠날 줄은 몰랐기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재로 장례식 내내 충격에 빠져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장례가 마무리되자마자 호주로 돌아오셨죠. 호주로 돌아오자 어머니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직장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원래 회계 쪽 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회계직 일을 구하는 것으로는 모자랐는지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레스토랑 서빙 일까지 구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단한 일과를 보내시는지 알았기에 저도 더 이상 그 어떤 말썽도 부리지 않고 묵묵히 공부만 하게 되었네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거나 친구들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일절하지 않으면서요. 어머니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사춘기 시절을 거쳐 대학교에 갈 때까지 모녀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겠다는 말을 꺼내자 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생활 수준이 호주에 비해 한참이나 모자란 곳에 뭐하러 돈까지 들이면서 가냐고요. 돌이켜보면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기점으로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았어요. 한국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는 것은 물론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기 일쑤였으니까요. 사실 아버지가 한국에 계실 때는 정규직 교수가 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논문을 작성하고 수업 준비를 하셨거든요. 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독하게 올라가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께서 괜한 고생을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정작 아버지께서는 논문을 쓰는 것도 수업 준비를 하는 것도 자신이 즐거워서 하신 건데 말이에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와 다르게 저는 기회만 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아버지께서 무리를 하며 일을 하신 것이 다 한국인 동료들 때문이라 믿으셨기에 여전히 제가 한국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준비는 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한 채로 진행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한국 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비행기 값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가 있더군요. 저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후에야 어머니에게 한국으로 교환 학생을 갈 준비를 다 해놨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제 말에 설거지 중이던 어머니께서는 손에 들려있던 그릇을 깨뜨리기까지 하셨죠. 그만큼 충격이 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후의 일은 모두가 예상하셨다시피 어머니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어야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한국 같은 이기적인 국가로 가서 낭비를 한다면서요. 그렇지만 이미 교환학생에 대한 준비는 다 맞춰놨기에 어머니께서도 더 이상의 관여는 하지 못하셨고요.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께서는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와주시며 직접 환전한 돈을 건네주기까지 하셨네요.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떠난 한국행이었기에 뻔뻔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당당한 척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수건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울컥 눈물이 맺혀오더군요. 너무 이른 때 어머니를 떠나는 건가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원하는 것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여
그곳에서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바라는 꿈은 아버지처럼 한국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인데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척이나 속상했지만 이대로 교환학생을 포기한다면 영영 제 꿈을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한국에 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도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어머니에게서는 이왕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으니 많이 배우고 돌아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기에 한결 편한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국은 이전보다 더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일 놀랐던 것은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연결된다는 점이었고요. 심지어 빠르기까지 한 인터넷을 사용하며 새삼 한국이 IT 강대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네요. 저는 제일 먼저 아버지와 자주 갔던 홍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며 스티커를 파는 상점들이 많은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밤이 되자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 덕분에 눈 호강을 하는 동시에 귀까지 즐거워졌습니다. 시드니의 경우에는 해안이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다면 홍대의 경우에는 젊은 활기가 느껴지는 도시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밤이면 형형색색의 불빛이 어우러진 가게의 모습들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이목을 집중시켰고요. 학교가 홍대 근처에 있는지라 저는 이후에도 종종 홍대에 들러 룸메이트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이국적인 카페와 음식점들이 넘쳐나는 홍대에서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여행을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까지 하더군요. 그 덕분에 매일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홍대가 주는 활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같이 지내는 룸메이트들이었습니다. 룸메이트들은 아직 한국어가 서투른 저를 배려하며 과제를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할 때마다 매번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호주가 재학했을 당시에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과가 걸린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경우가 없었기에 한국 친구들에게 더욱더 고마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경쟁을 하더라도 혼자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며 서로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서투른 한국어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불행은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 닥쳐오더군요. 어머니께서 암에 걸린 것이었죠. 어머니께서는 문자와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3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암이라니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있다면 어머니가 걸리신 암은 암 중에서 완치율이 90%나 되는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어머니께서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까짓 암 따위 기꺼이 이겨내겠다 말씀하시면서요. 그럼에도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아무리 착하다고 한들 암이란 병 자체가 원래 위험하니까요. 어머니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자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마저도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럴 때마다 룸메이트들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며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아마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를 해주는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은 후 곧장 호주로 돌아가려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와봤자 걸림돌이 될 뿐더러 교환학생 생활을 잘 마치고 오는 것이 제일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시드니에 돌아왔을 때는 건강하게 완치를 해 있을 거라며 장난스레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아픈 와중에도 걱정을 할까 웃어넘기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고개가 저절로 떨어뜨려지며 그동안 내가 참 어머니에게 무심하고 못된 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하지만 문자와 전화를 통해 어머니에게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기에
저는 메일을 통해 어머니에게 구구절절하게 제 마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와 지난날의 행동에 대한 반성 같은 것으로요. 어머니 역시도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셨기에 답장이 왔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와보니 어머니께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메일을 보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생판 모르는 남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낯간지러운 편지를 보냈다는 생각에 창피하고 민망하기도 했지만 정성스레 보내주신 답장을 읽자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불안했던 마음이 진정되었네요. 답장에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어여쁘게 여길지와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무척이나 힘이 될 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보낸 답장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내용의 답장은 저의 불안을 잠재워줄 뿐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잘못 보낸 메일로 이어진 인연은 이날 이후로 쭉 이어지게 되었죠. 메일에 답장을 해주신 분께서는 저와 동갑인 딸아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때문에 제가 보낸 메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고요. 아주머니께서는 딸의 마음이 궁금할 때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걱정될 때면 아주머니에게 메일을 보냈고요. 비록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사이였지만 2개월 동안 주고받은 메일이 쌓여가며 아주머니와는 친밀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학교 축제에 그 한국인 아주머니를 초대하기까지 한 것이었어요. 축제 당일 저는 룸메이트들과 전을 구워서 팔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와 즐겨 먹던 한국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원래라면 어머니에게 직접 만든 전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호주에 계신 데다가 항암 치료 중이셨기에 전을 드시지 못하셨기에 아주머니만이라도 제가 만든 전을 꼭 드셔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네요. 마음이 어려운 순간 힘이 돼준 아주머니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꼭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부스 준비가 다 끝났을 무렵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분이 찾아오셨고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나 메일을 주고받았던 아주머니라는 걸 말이에요. 직접 구운 김치전을 내어드리며 마음이 힘든 순간 위로를 메일로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자 아주머니께서는 오히려 제게 고맙다며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사실 자신은 거짓말을 했다며 사과를 하기까지 하셨죠. 의외의 이야기에 잠시 뜸을 들이자 아주머니께서는 입을 여시며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와 동갑이라던 아주머니의 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없이 애지중지 키우던 딸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몇 해가 지나도록 참만이도 힘들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메일을 보낸 날은 딸의 2첫 번째 생일날이었다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보낸 메일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마치 하늘에 있는 딸이 자신에게 보낸 말 같아서요. 입을 꾹 다물며 손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아주머니의 모습에 저도 가슴이 먹먹해져 오더군요.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간절하고 힘들게 나를 키우셨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요. 더불어 어머니에게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아주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며 부탁을 해오셨어요. 저만 괜찮다면 자신이 한국의 엄마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요. 아주머니 같이 다정하신 분이 챙겨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기에 저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네요. 이후로 아주머니와 허물없는 사이가 된 저는 주말이면 아주머니 댁으로 놀러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차려주셨죠. 게다가 늦은 시간까지 기숙사에 돌아가지 않는 날이면 아주머니께서는 직접 저를 데리러 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딸이 늦으면 엄마가 데리러 가는 법이라면서요.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지만 어머니의 상태를 전해들은 아주머니께서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 주기까지 하셨어요.
차도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직접 치료해 주신다고요. 아주머니께서는 대학병원 출신 의사셨거든요. 어머니의 수술이 끝난 뒤 아주머니에게 전해 듣기로 조금만 늦었어도 상태가 좋지 않아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하셨죠. 직접 어머니의 수술까지 해주신 아주머니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울컥 화가 나기도 했어요. 호주의 의료 시스템이 악명 높은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위독한 환자에게까지 혹독하게 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치료비며 수술비까지 한국의 4배 이상 비싼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된 어머니께서는 아주머니에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이렇게 착하고 예쁜 딸을 한국으로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오히려 어머니의 인사를 사양하셨습니다. 장기 비자를 받지 못한 어머니께서는 비록 한국에 온 지 3달이 넘어갈 무렵 다시 호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무사히 항암 치료를 마치셨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와 함께 공항으로 배웅을 가는 날,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한국을 잘못 생각했다며 지난날 잘못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만큼 인정이 넘치고 살만한 곳을 찾아볼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사실 고향인 시드니만 하더라도 봉사활동을 하거나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 한국처럼 도움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어머니의 말씀에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갑상선암을 완전히 완치한 후 저는 아주머니를 유암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호주에 계신 어머니의 수술까지 맡아주신 아주머니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10년 후 경제적으로 탄탄한 기반이 잡힌다면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 아주머니와 함께 모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